구독, 좋아요.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원영섭입니다. 예, 영상에서 나오죠. 사실은 대법원에서 선고 당시에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뭐 할 때만 하더라도 아유 무죄로 지금 선고된다네. 빨리 선고를 해줘. 그렇게 했다가 결과가 다르게 나오자 확 이재명도 바뀌고 민주당도 바뀌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이제 신동욱 의원이 지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재명 재판 문제를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서울고등법원장, 뭐 수원고등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중요 지금 사법부 관련된 현안도 다뤘지만 이재명 재판 문제도 다루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이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해서 자, 이재명의 임기 내에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이 밝혀서 조금 논란이 파문이 지금 일고 있어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 기일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이론적으로 그렇다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묻자 불가능은 아니다 가능하다 이런 답변 그냥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들을 수도 있지만 좀 다르게 해석도 가능할 텐데 어떤 의미로 일단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이 장면은 굉장히 이번 국감의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사실은 서울 고법원장의 답변도 답변인데 네. 이 질문을 하신 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국민의힘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 헌법 제 84조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중지시키는 조항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이제 형사불소추 특권이 생기지만 그것이 추가적인 소추 그러니까 그 기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지하는 거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형사 사건을 정지하는 건 아니다. 이게 계속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법원에서도 제일 먼저 이런 파기환송심 고등에서 그 재판이 중지가 됐는데 거기서도 이게 해석의 영역이란 거는 분명히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명백하게 규정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해석의 영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 이게 재개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서울고법원장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준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인데 첫째 다시 지금 재판이 중지돼 있다는 거는 규정의 영역이 아닌 해석의 영역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했고 그리고 지금 그 재판이 중지돼 있는 상태가 이게 비가역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종국적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다시 재개될 수 없는 진행이 아니고 그러니까 재판 절차에 제한 진행이나 이런 것들은 소송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 전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판부가 얼마든지 새로운 지휘를 통해 가지고 이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고등법원장의 입으로 이것이 사실은 그 이재명에 대해서 때리는 이런 충격파는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지금 저는 오히려 김현지 건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번 이 여권의 역학관계를 보시면 정청래가 저렇게 득세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정청래가 저렇게 득세를 하면서 이재명을 오히려 더 막 꿀밤을 주듯이 밟듯이 당이 그 대통령실보다 더 위에 지금 있으면서 좌지우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번에 검찰 개악이죠. 검찰 개혁이라고 자기들이 이제 포장하지만 수사청을 행안부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김병기 원내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가 합의한 걸 하루 만에 뒤집는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당이 대통령실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정청래가 사실은 이재명을
자기의 그런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나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네. 그러면 청청래가 왜 그러면 이 끌고 나갈 수 있느냐? 그거는 실제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당에서 아까 뭐 대법관 증언이나 26명 증언하는 법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조이대에 대해서 조리돌림도 해주고 자기는 못하니까 그거를 지금 대신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있고 그 발목이 당이라는 어떤 이 매개체를 통하지 않으면 컨트롤링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기는 이제 당 이야기를 무조건 또 듣는 거예요. 이 정청래가 지금 위상상 더 위로 올라간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법부가 서울고법원장이 아이 재판 진행하겠다. 지금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이 진행이 되면 더 이상은 이게 그 정면 충돌의 양상으로 갈 수 있다고 이재명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을 통해 가지고 계속 조이대나 또는 이제 그런 이제 다른 어떤 사법부를 압박을 하는데 고법원장도 내가 이제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메시지가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움직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러면 당에 더 무게중심이 실릴 정치적으로는 힘이 실린다 이렇게 지금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그거는 저는 어떤 결단의 단계에 지금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을 재개한다. 그러면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내가 좀 조심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재판을 재개한다. 그러면 내가 더 사법부를 압박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압박할 때는 총에 총알이 있어야 압박이 되거든요. 근데 총을 발사해서 총알이 나가버리면 그 다음부터 내가 압박 수단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28명 대법관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건 사실 협박하는 거거든요, 사법부를. 근데 진짜 다 해. 그럼 뭘로 협박하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을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지금 사법부를 협박할 수 있는 총알이 남아있지 않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 법관들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는 파기환송심을 했거나 뭐 파기자판을 안 했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폭망해서 그래요. 이 모든 현상들이 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폭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엄청난 후과를 치르는 거지. 그 안에서 누가 뭐 잘하고 못하고 뭐 누가 어떤 그런 뭐랄까 이게 기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움직임을 한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미시적인 거고 거시적으로 총선에서 망해서 이 모든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는 그거였다. 예, 그거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김대웅 서울 고법원장 이야기만 들으면 그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차원으로 대답으로 들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근데도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반응을 보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실제 지금 앞섬을 이야기 작동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답변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조심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말을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이 이 장경태 의원이 난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원칙적인 이야기도 안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법부가 고법원장이 입을 빌려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묵직한 걸 내놨다 이번에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가능성 부분을 열어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간에 지금 재판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권력이 강하게 작동하는데 가능성이 있겠느냐부터 원칙적인 입장에서 재판을 속행 재개해야 된다 계속 제기를 해왔는데 서울 고등법원장의 이야기 가능하다 그건 뭐 이론적으로도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응답을 한다. 예를 들면 서울 지금 뭐 지방법원 수원 뭐 지방법원 뭐 또는 고등법원 해당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데서 그래 뭐 원칙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한 얘기 아니야. 잠시 중지는 시켜놨지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론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원론적이고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다른 장애 요건이 특권이 없다면 본인의 재판부의 결심만 장애 요건이라면 재판부가 결심하면 재판이 제기가 된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대북 송금 사건 담당 재판부가 결심을 해서 재판을 재개하겠다 이런 상황이 오면 이제 그 다음엔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뭐 제일 중요한 게 파기환송심인데 네. 일단 파기환송심이 진행이 돼서 확정이 되는 순간 네.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면서 대통령에서 내려와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4개의 재판 진행되고 있죠. 형사재판. 그냥 피고인으로 뭐 하루에 한 번씩 재판 출석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 이제 다른 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기환송심 재판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재판이고 이거는 그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이니까 제가 여기서 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그 이 민주당 좌파들의 의도는 이렇게 사법부를 계속 때리고 조의대를 계속 때리면 법관들 내부에서 조의대에 대한 어떤 비토 여론이 올라오기를 의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이렇게 뭐 똑바로 뭐가 처신이 안 되니까 이렇게 그 민주당이 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거 아니냐. 그 여론이 형성되기를 사실은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뭐 고법원장부터 아니 재판 재개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는 네. 지금 민주당의 의도와는 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아니 그 약간 쫄기를 바라는 거고 내부에서 그 조의대 비토론이 생겨서 조의대가 사실은 여권이 때려서가 아니라 그 법관들의 어떤 그런 내부적인 불만이 표출되면서 이 사퇴를 하거나 그렇게 뭐 자진 사퇴를 하기를 원했던 건데 지금 그 그림대로는 흘러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 보면서 이 사법부의 정무적인 역학 관계를 보면 굉장히 사법부도 어느 정도 이런 전열 정비나 결심이나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 국감의 가장 핵심 이슈는 사실은 김현지 이슈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감이 시작되기 전에 지지난주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김현지 이슈보다 더 중요한 건 이재명의 재판 재개, 속행, 이재명의 지금 공직선거법 특히 재판을 재개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국정감사 핵심 이슈 삼아야 된다 이야기를 드린 바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장이 마침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줬네요. 자, 이 문제 그냥 한 번 답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 법사위를 중점적으로 해서 가장 중요하게 국민의힘에서 제기를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이재명 재판의 재개 문제를 법원에 지금 사법부를 괴롭힐수록 더 강하게 사법부에서 원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나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여론을 형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이제 사법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법부 문제를 조금 더 주제를 좀 다뤄볼게요. 민주당에서 지금 대법관 증원을 하겠다는 것에 관한 구체적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대법관을 지금 14명인데 12명을 더 늘려서 26명을 증원을 하겠다. 이재명이 지금 몇 명을 임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12명 플러스 뭐 기간에 바뀌는 다른 대법관들 있으니까 한 20 몇 명 되나요? 어쨌든 기간 동안 지금 대통령 본인의 자녀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 걸 전제로 한다면 굉장히 지금 많은 걸 지금 대법관을 아예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사법개혁안을 좀 바꿨어요. 바꾸겠다고 지금 해요. 지금 어떻게 지금 저 부분을 해석합니까? 지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대표적으로 이제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을 그 12명 정원에서 26명으로 이제 만든다는 거는 예. 일단은 이 대법관의 구성을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재명이 자기가 임명하는 대법관 수를 더 늘려서 대법관을 뭐 친좌파적으로 이렇게 바꿔보겠다는 게 첫 번째 시도고 두 번째는 이제 26명으로 증원하게 되면 결국 이제 대법관 한 명이 가지는 어떤 위상이나 이런 건 결국 내려와요. 어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사법부의 그런 어떤 대법관의 위상을 낮추겠다. 이런 두 번째 의도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사건을 대법원이 다 보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 어느 나라나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응하는 그런 조치들이 다 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9명이고요. 영국의 대법원은 12명입니다. 그리고 프랑스하고 독일이 대표적으로 대법관 숫자가 많은데 그런데 거기서는 그 대법관이라는 거는 일종의 재판 연구관하고 비슷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법관들이고 그러니까 상임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숫자가 10명 이하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그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최고법관이다. 이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10명 전후로 원래 구성을 합니다. 그 밑에 이제 그 일종의 하급법관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이제 그 논의를 할 때는 하급법관이라 하더라도 열린 상태로 논의를 하는 걸 전제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급 자체는 이제 그 대법관의 최고법관의 그런 위상은 아닌 거죠. 최고법관은 어느 나라든 10명 전후입니다. 네. 그리고 그걸 이제 26명으로 한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기형적인 조직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재판소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이 결정을 했어요. 네. 이거를 다시 헌법재판소에 맡긴다.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거잖아요. 대법원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일종의 사법부에 대한 조리돌림이고 모욕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입법례는 어떠냐?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재판 소원을 합니다. 폭넓게 해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사심제를 유지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 나라는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예, 이 재판 소원을 할 수 있다라고 헌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우리나라 같이 재판 소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나라하고는 지금 다르다는 거. 우리는 이제 3심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게 이게 4심제화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거는 위헌이라고 지금 보는 건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사실 자기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것을 담당하게 되니까 더 이제 그 권력이 세지니까 예. 이게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권력 다툼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재판 소원을 법률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뭐 옳다 그르다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재판의 위헌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놓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효력을 법원이 인정을 안 해요, 대법원이. 그러니까 한정위원이라고 해놓고는 결정을 내놨는데 그 지금 대법원은 그거는 니들 생각이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헌법재판소의 그런 희망 사항과는 달리 대법원의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재판 관계상은 조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정청래나 뭐 민주당 의원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 개혁을 한다는 걸 주장할 때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사법부의 권위나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서 이 사법부는 완전히 이제 해체 수준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 정치적 하나의 소재로 이재명의 유지체제의 파기환송을 활용하고 있는데, 자, 그런 정도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어서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면 국회는 어떻게 될까요? 비교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에브리서치 그 조사 결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건 사법부가 아니라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정 평가인데, 자,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자,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불신을 하느냐, 신뢰를 하느냐 보면 부정이 59.7입니다. 60%가 불신이 많아요. 긍정이 35.9%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지지층 내에서도, 개딸들 일부 내에서도 국회에 대해서는 불신이 강하다는 것이죠. 일부 뭐 긍정이 있긴 하지만 사법부보다 사실은 훨씬 더 불신이 사실은 국회가 일반적인 여론조사에 많습니다. 그러면
저 사유로 한다면 사실은 사법부 지금 손댈 게 아니라 국회에 먼저 손을 대야 되겠는데 국회를 해체를 하던가. 예? 아니 국회의 문제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예. 이거와 비슷한 논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예. 그 여의도판에 굉장히 오래 그 이야기되고 있는 게 예. 의원 내각제가 좋다 이런 거예요. 아, 그것도 예. 국회의원들만 주장해. 아 예.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라는 거 그 국회의원 중에 뭐 당 대표급이 되는 사람이 실제로는 국가 원수의 지위를 겸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의원 내각제인데 그럴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사람들이 국회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렇죠. 지금 사법부를 비판을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논하기에 앞서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문제부터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누가 그 더 신뢰를 받느냐를 따지면 제가 볼 때 국회가 3부, 5부에서 꼴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렇게 막 뭐 사법부도 혼내고 대통령도 탄핵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87년 헌법체계가 사실은 개정돼야 돼요. 개정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의 권한이 너무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대통령에 의한 국회 해산권이 있었어요. 물론 국회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지만 대통령도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 재선거를 진행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게 또 되지 않은 거고 그리고 무한대에 가까운 이런 기형적인 탄핵제도 그러니까 소추만 되면 무조건 업무가 정지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시대에 이제 맞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개헌한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다수석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뭐 거의 뭐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개헌을 할 테니 그걸 참 어떻게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국회나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가 굉장히 낮아졌고 이것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데다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건강성을 해치는 수준까지 저는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상황에서 이게 사법부가 뭐 네가 잘한다 못한다를 논하거나 또는 이제 뭐 대통령에 대해서 뭐 탄핵을 막 무슨 주머니 속의 공깃돌처럼 그걸 진행한다거나 이거는 헌정을 계속 파괴하고 유린하고 삼권 분립이라는 이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재명도 보세요. 정청래한테 꼼짝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러면 이제 국회가 대단히 이렇게 뛰어난 집단이라 가지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라서 저기에 신뢰를 보내고 아이 그래 국회가 어련히 알아서 다 생각이 있겠지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니까 진행되는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냥 뭐 어디서 지나가다 만나기도 저런 사람 만나기 어렵다라는 그런 사람들만 지금 국회에 다 몰려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 적어도 뭐 정청래는 자기 입으로 신뢰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오늘 중심은 이제 부동산 정책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오늘 좀 사실은 다루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원영섭 변호사님 마침 나오셨으니까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볼게. 원영섭 TV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섭 TV가 부동산 관련 특히 11월 대책 이후에 제가 잠깐 보니까 그 관련된 영상들을 계속 올리고 있네요. 원영섭 TV 기억하시죠? 원영섭 TV입니다. 유튜브 영상 원영섭 TV도 많이 가입을 해주시고 또 영상도 많이 좀 봐주시기 바라는데 자,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국토부 차관 발언 관련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국토교통부 차관이 어떤 발언을 해서 지금 비난을 받고 있을 걸까요? 띄워보시죠. 자, 인상 쓰고 있는 저 사진인데 그 사진 띄워주세요. 예. 33억 아파트에 사는 국토부 차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이 이상경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이에요. 장관은 지금 김윤덕 장관인데 원래 부동산 이 주택 전문가가 아닙니다. 잘 모르는데 이제 차관이 아무래도 조금 더 잘 알 것 같긴 한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뭐 이런 거 좀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되지. 뭐 자기들 집 있으니까 뭐 자기들은 집 걱정 없고 무주택자들 뭐 한동안 서러움 겪다가 나중에
집값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살아 뭐 이런 꼴인가요? 어떻게 저 발언 해석하십니까? 저런 분이 국토부 차관을 맡고 있다라는 게 되게 황당합니다.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국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특히 네. 2030 뭐 요즘에는 이제 40까지도 자기 집 사야 되니까 음. 그런 분들의 경제가 피폐해지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그거를 지금 이 좌파 정부의 차관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매번 집값은 좌파 정부가 올려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지금 이재명 정부 아직 뭐 몇 달 되지도 않았어 취임한 지. 그런데 계속 올라가지고 6.27 대책하고 뭐 11.5 대책하고 이게 뭡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토부 차관을 하는 이상 절대 집값이 안 떨어진다. 그 말씀을 제가 반드시 좀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그 천기 누설급의 이야기예요. 예, 천기 누설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네. 여기에 또 집값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또 새로 주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어디 가면 강의를 합니다. 그런 네. 강의를 뭐 오프라인에서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집값이 떨어지면 자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데가 모기지가 원래 타격을 입는 거예요. 모기지. 예. 자 우리가 집을 살 때 가계대출로 사잖아요. 네네. 담보대출로 사잖아요. 네네. 그게 30년 상환이에요 보통. 그런데 내가 집값이 30년 뒤에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기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안 담보대출 받은 금융기관이 1차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 이거는 제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뭐 부동산 금융이나 모기지나 이런 제도는 미국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네네. 다 미국에서 모기지론,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다 모기지가 출발을 한다고요. 그러면 미국에서 한 번이라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자산 가치는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정도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완만하게 올려야지 이거를 이렇게 올렸다가는 굉장히 그 지금 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그 생활이 이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느슨하게라도 우상향을 하게 돼요. 그거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정상적인 나라라면 무조건 이게 인플레가 적절히 발생하면서 우상향이 그렇죠. 됩니다. 소득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걸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제 천천히 우상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모든 그 은행들이 민간 대출, 가계 대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전부 이게 그 부동산 가계 대출에 몰려 있다고요. 이 담보 대출에 몰려 있어요. 그러면 이 모기지를 만약에 내가 30년 뒤에 열심히 해가지고 이래서 갚아 나가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30년 뒤에 우리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진다. 내가 100원 주고 샀는데 90원이다. 누가 모기지를 하냐고요. 그러면 이 당장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그런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예요. 모기지가 빠지면 가계대출이 빠지면 그 나라의 은행들은 작동이 안 돼요. 그냥 이게 다 빠그라져요. 금융 구조가 빠그라져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절대 이게 적정한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계속 상승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주식에 어느 자산이 들어가 있죠? 국민연금이라든지 그 미국의 그런 연기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그게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주식이 내려간다? 그런 거는 결국 그 국민 전체가 알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노후 보장이 전부 날아간다고요. 그러면 국가라는 거는 국가의 그 재정 설계라는 거는 부동산과 이 주식이 적정한 우상향 인플레이션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상황에서 돌아와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집을 어떻게든 사는 게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당장 아니 뭐 어느 정부가 들어와서 뛴다, 어느 정부가 우파 정부가 또 내와서 약간 내린다 상관없이. 근데 집값이 내려간다. 그럼 대한민국 망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지금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속고
그리고 지금 이 국토부 차관이라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요. 적절한 가계대출이 지금 건강하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되는 게 미국도 사실 그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서브프라임으로 가계대출이 붕괴되자마자 금융위기가 왔고 거기에서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후유증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계대출이 많으니까 아 이게 뭐 적색 경보고 우리나라 망할 것 같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나라가 망하는 거는 가계대출이 아니라 외채예요. 외채. IMF 때 나라가 망했죠. 네네. 외환 위기예요. 외환 위기. 내가 돈을 못 갚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돼 이게. 달러가 지금 그 환전 이렇게 대출을 변제를 해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거기에서 나라가 작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외채 문제가 나라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 어떤 변수가 되고 가계대출은 적어도 국가 내부 정책으로 어느 정도 마사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많다 적다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대출이라는 게 그 어떤 뭐 과도하면 안 되겠지만 외채하고 가계대출은 국내 채권 채무 관계잖아요. 이 다른 거예요. 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는 이 금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무조건 그걸 악마화하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이 각계 학계든 산업계든 심지어 정부조차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적절한 그게 가계대출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네. 일본 보세요. 네. 일본이 부동산으로 버블이 터졌네 어떻네 하지만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망했어요? 안 망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계대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면 이게 그 일단은 이 국토부 차관 이야기 하다가 내가 그 일본도 사실은 30년 얘기의 핵심은 사실은 환율 문제였죠. 그렇죠. 예, 환율로 인해서 그 플라자 합의에서 예. 환율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외환 문제가 터질 때 그게 위기로 가는 거지. 그게 이 가계대출 문제는 그래도 정책적으로 이게 내부에서 컨트롤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죄악시하거나 그리고 가계대출을 대악시하거나 부동산 담보를 죄악시하는 거는 그 어딘가에서 만들어 놓은 가짜 이미지에 속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런 그 집값이 내려간다. 그 이 국토부 차관의 이야기는 이런 거죠. 뭐 문재인 때 했던 이야기의 반복이다. 문재인 때 했던 유의 정책을 시전하면서 문재인 때 했던 구호를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죠? 부동산이 폭등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이런 이야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되고 잘못된 정책은 잘못됐다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자, 다른 장면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조금 더 미시적인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포괄적으로 여러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 가계 대출 문제를 포함한 얘기를 했는데 자 규제 지역 문제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요. 자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전역을 지금 규제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경기도에 뭐 과천, 성남, 분당 이 지역을 포함해 12곳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포함한 규제 지역으로 지금 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뭐 강북 지역에서도 무슨 저기 동부 도봉구나 이런 여러 몇 군데 지역 8곳 같은 경우는 무슨 집값도 안 올라고 오히려 떨어졌는데 여기를 그런 규제 지역으로 묶냐. 또 경기도 지역에서도 비슷한 것이 나오는데 그거 계속 띄워놔 주세요. 아까 화면에. 예. 자, 나오는데 저 지금 토지거래구역 허가구역 포함해서 뭐 지정 여러 가지 지정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예.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하는 거구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지금 이 현재의 뭐 이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상황에 대한 대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지금 그 아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아니 집값이 내린 기초단체는 왜 규제 지역으로 묶나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저기 경기도 12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거기에서 오르는 데도 있죠. 근데 뭐 전혀 그런 거와 관련 없는 우리가 흔히 그 부촌이라고 불리지 않는
그런 지역들도 다 묶어놨어요. 뭐 성남 수정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묶어놓고, 그러니까 또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그 대책의 개념이 아니에요. 대책의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2023년까지 돌아가야 됩니다. 2023년에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에서 녹선을 만들어요. 재집권 전략 보고서라고. 아, 예. 예, 그 재집권 전략 보고서에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에서 모든 철학과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 그게 딱 문구가 있어요. 토지 공개념이 뭐죠?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는 거다. 예. 사실은 그걸 우리가 뭐 좋게 이제 설명을 하지만, 그러니까 뭐 추미애도 이야기를 하고 항상 하는 게 국가는 뭐 토지는 공공재니까 어쨌든 뭐 부동산은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의 대개의 열개가 이미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관리청 단속기구나 이런 걸 만들겠다는 것도 나와 있고, 예. 그리고 전세도 민간 전세가 아니라 공공 전세로 다 바뀌어야 된다. 민간 전세는 씨를 말려야 된다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게 나와 있는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왜 우리 지역은 내렸는데 왜 규제 지역으로 묶었지? 그건 상관이 없죠. 왜 토지 공개념의 철학위에서는 사실은 전국토를 규제 지역으로 묶고 싶은 거예요. 예. 전국토를 묶어야 되는데, 아니 그 겨우 이제 뭐 서울 전역하고 경기도 일부만 묶은 그런 아주 아쉬움이 그 민주당에서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뭐 시장에 대항하는 대응성이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어떤 구실만 있으면 어떻게든 규제 지역으로 묶고 싶은 게 이분들의 생각이에요. 이 민주당 좌파들의.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2026년 10월까지인가 아마 그 기한이 있을 거예요. 임시적인 정책이라고 해놓는데, 네. 가서 보면 이거 사실 처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 일부 뭐 용산하고 강남 3구 있는데 처리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렇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일단 처리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폭등해요. 그 단기적인 폭등을 견디는 어떤 뭐 다른 그 인내심이나 이런 정책적인 툴이 있지 않는 이상 이게 영구 무한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결국 감안을 한다 그러면 결국 허가받고 살아. 관청이 그 지정한다. 네가 돈을 들고 있어도 네 맘대로 이거를 살 수 없다. 이 이야기를 그냥 돌려서 말한 거고, 이게 지금 이 부동산 현황에 대한 대처가 아닌 2023년부터 본인들의 재집권 전략 보고서에 있던 내용을 그 철학을 그대로 심어가지고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좀 이 규제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든 뭐 조정 지역이든 이런 걸 설정하는 거 보면서 뭐가 떠오르느냐면 스탈린의 강제 이주가 떠올랐어요. 아, 예. 예. 예를 들자면 무슨 뭐 연해주에 있던 우리 고려인들을 저 중앙아시아에 이렇게 강제 이주를 하잖아요. 17만 명이 뭐 예, 그런 예. 식으로 소련 스탈린 때 어쨌든 좀 뭐 반혁명 분자, 반체제 분자, 소련 정부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세력들을 외곽으로 막 보내잖아요. 예. 마치 서울 사람들 부동산 가지면 저 주택 가지면 안 되니까 자꾸 경기도와 저 일대로 보내는 강제 이주 정책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 북한도 네. 1등 국민들 평양에 살게 하고 나머지 다 보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정학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아주 묘하게 이용하는 게 그런 그 공산국가의 그런 체계인데, 이런 것도 정말 이 어쨌든 관에 공무원의 그런 허락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를 짠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이게 뭐 전체주의적이고 파쇼적인 그런 정책이고, 문제는 이게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게 더 정말 그 안타깝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지금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디서 살 것인가 선택권도 이제 국가 권력이 편성해서 배정하게 되는, 그걸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고 사실은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집값 살린다. 사실은 국민의 거주권을 지금 굉장히 침해하고 있는 그런 심지어 상황인데. 이 국토부 차관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어느 정도 뭐 침해된다라고 자기가 자기 말로 또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참. 그래도 뭐 집값이 내릴 수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아니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면 위헌이지 정책이. 그게 무슨 뭐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그거를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미시적인 거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그 부동산 이제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지금 언론에 나오는 또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야기 나오는 중에 전세 매물이 실종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고가의 월세, 이 월세 가격이 지금 역대급으로 폭등하고 있다. 뭐 300만 원, 400만 원 막 이런 아파트가 막 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현상 중에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뭐 재집권 전략에 나오는 내용인데 네. 민간 전세를 공적 전세로 뭐 바꾸겠다 이런 게 공공임대 아파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네. 그거는 민간 전세에 대해서 아니 난 그건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네. 좌파들은 전세 제도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제 원영섭 TV에도 이야기하지만 이 한국의 전세 제도만큼 좋은 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가장 좋은 그 사다리가 되는 게 전세 제도인데 그 전세 제도를 이제 공공임대로 바꾸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전세는 매물이 씨가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그 일단은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전세 수요가. 네. 왜 그러냐? 다시 이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수요 억제책이 만들어지는 순간 뭐 대출 규제하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민간의 공급이 일단 차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남 아파트, 강남 재건축만 이야기하고 솔직히 왜 뭐 쟤네들은 재건축해 가지고 뭐 불로소득 같은 금액을 이렇게 취득하느냐라는 일부의 그런 좀 시기심이 있을 수 있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 특히 재개발은 아예 그 낙후된 지역에 하는 거고요. 재건축도 강남 재건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건축할 그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악구에도 많고 도봉구에도 많고 노원구에도 많고 심지어 80년대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지어진 재건축 공공임대 아파트로 지어진 것도 지금은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고 실제로 그걸 진행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라는 이런 특정 지역 아닌 지역의 재건축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건축의 규제를 풀고 공급을 하면 그런 그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꼭 비싼 지역이 아닌 지역의 재건축도 같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주 여건이 같이 좋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새로운 민간 공급으로 바뀌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그 민간 공급이 완전히 축소됩니다. 수요 억제를 하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세로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공급이 적다 보니까 자가로 넘어가지 못해요. 여기서 이 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대출을 못 받잖아요. 그리고 뭐 토지거래 허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온 뭐 서울에 어디 갈라 그러면 다 공무원 허가 맡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자가로 넘어가지 못해요. 그럼 여기서 적체 현상이 발생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수익이 생기면 전세로 넘어가려 그러고 이 전세가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서 공급은 작고 그리고 지금 보유세를 지금 아직까지는 11호 대책의 보유세는 증액은 없어요. 예. 하지만 재집권 전략 보고서에도 보유세 정액이 있습니다. 저는 보유세가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정액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유세가 정액이 되면 그 보유세를 임차인한테 받아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월세가 늘어난다고요. 그렇죠. 예, 그거를 임차인한테 전가시키는 월세가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빨리빨리 전세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 전세가 그러면 수요자는 많고 공급이 적고 그리고 점점 이 전세를 공급하려는 사람들은 또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전세 시장이 완전히 그 우리가 헬조선이라는 말을 옛날에 썼는데 헬전세가 되는 거예요. 그 이게 지금 이 정책의 이 큰 뭐 627 정책과 11호 정책이 이미 작동이 됐기 때문에 정말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이 상황이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내놓으려고 하는 게 지금 2+2잖아요. 주택에 대한 임대차 갱신이 그걸 3+3+3으로 하려는 건데 그러면 더 이 그 주택 사업자 또는 민간 임대 공급자의 그 공급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시장을 전망할 수 있어요. 모든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거는 앞으로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 시장이 바뀔 건가 그걸 전망하고 그게 맞춰가지고 내가 융통성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네네. 그런데 3+3+3이면 아예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거는 민간에서 임대 시장을 공급하려는 사람한테 아예 그 시장 공급이나 시장 예측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임차 시장의 붕괴, 임차 시장의 그 파괴로 이어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현상이 바로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전세 시장이 씨가 마르는 거예요. 있는 전세도 다 월세로 바꾸려 그러고 그리고 전세를 지금 있는 사람도 자가로 못 넘어가서 전세 수요자로 여전히 남아 있고 전세는 또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점점 늘어나고 악순환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자, 아까 이 보유세 잠깐 얘기했어요. 보유세는 지금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쟤들이 손을 쓰는 게 두 개 다 손을 댄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로 종합부동산세를 손을 댄다는 겁니까? 뭐 세수 목적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막 나오던데. 근데 아마 그 종합부동산세나 아니면 재산세나 둘 다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묶는 것도 그렇지만 부동산 시가가 올라간 데만 묶은 게 아니잖아요. 내려간 데도 묶는 거잖아요. 네. 그냥 다 묶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그 아주 고소득층이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하는 거를 이제 좀 제재를 가하고 분산을 가하겠다는 건데 전방위적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화가 진행되거나 재산세의 종합부동산세화가 진행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굉장히 보편적으로 보유세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전현희 문제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겠네요. 앞서 이제 일부에서도 전현희 좀 살펴봤는데 일부에서 살펴봤나요? 예. 근데 부동산 관련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뭐 전현희 의원이 캄보디아 관련된 이야기를 하더니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 부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전현희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띄워주세요. 예.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해서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폭등은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즉 이제 부동산 폭등이 윤석열, 오세훈 책임이다. 민주당은 불 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저는 이 전현희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문재인 때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나. 예. 모든 게 완전히 판박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똑같은데 왜 문재인 때처럼 안 오를 수가 있겠냐고요. 이재명 때 이 부동산 가격이. 예. 자, 문재인 때도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막 뛰잖아요. 네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 빚내서 집 사라고 한 것 때문에 이런 거다. 그때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현희가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문재인 정부 때의 완벽한 재판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뭐 뒤에도 약간 설명하겠지만 그때보다도 굉장히 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그러다 예. 보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이 가고 있다. 근데 재집권 전략 보고서는 이런 거예요. 그 내용을 저도 한번 다시 봤는데 저는 사실은 민주당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책을 사가지고 보고 하는데 그렇군요. 예, 문재인 때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이것을 뭐 정권 교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하는데도 문재인 때 했던 그런 정책을 더 세게 해야 된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정신 이상해요. 그것 때문에 페이니에서 부동산 정책 조심해야 한다면서 결국은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이 잘못됐는데 네. 그 방향이 잘못된 걸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그 방향은 맞았는데 우리가 속도가 느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6272니 11호니 왜 이렇게 센 정책이 왜 이렇게 뭐 부동산 시장이나 최소한의 그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시장 교란형 정책이 많이 나오나 이게 그 사람들의 큰 플랜이야. 아, 예. 근데 전현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재판이고 더 세게 전 정권의 탓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전 정권의 탓을 하게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참 마음이 아픈 게 이게 과연 2030 특히 후손들의 그런 이 주거 안정에 대해서 전혀 정말 이 비가역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이렇게 가면 그거 자체는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사실은 11호 대책이 10월 20일 시행 예정될 예정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어요. 네, 20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그 며칠 사이에 서울에 뭐 그리고 또 경기도 일부 지역에 신고가가 여러 번 갱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부동산의 신고가가 발생이 되면 거기로 새로운 지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이상 낮춰서 하는 거는 어쨌든 서서히 낮춰가야지 그걸 팍 떨어뜨리는 건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글쎄 IMF 이전에는 뭐 그런 게 별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지난한 노력이 드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것이 부동산 폭등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살펴볼게요. 자, 마지막 그 보도 자료, 보도 기사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기사 제목을 보면 돈 풀면서 집값은 잡겠다. 11호 부동산 대책 5가지 요점 뭐 중에 뭐 다른 것은 이미 포함된 내용이기도 한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에서는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거하고 규제 지역을 강화하는 지금 내용이었잖아요. 핵심적인 내용이. 근데 저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돈을 그렇게 풀어댔었는데 예산을 내년 55조나 더 늘렸는데 집값을 그게 잡혀지는 거냐 그런 방식으로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한마디로 말이 안 되죠. 집값을 풀면 이게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면 돈을 푸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재정으로 푸는 게 있고 예. 금리로 푸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으로 풀게 되면 그것도 일단은 그것도 후손들이 갚아야 되니까 눈덩이처럼 어떤 결국에는 나라의 성장 잠재성을 갉아먹는 거죠. 네. 그리고 금리 문제가 있는데 금리는 이번에 한국은행이 동결을 했어요.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사실은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였어요. 네. 그래야지 이제 조금 더 이런 경제 활성화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그리고 외환이나 이런 문제들이 지금 1,430원대인가요? 네. 그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물가 상승의 압력이 너무 세서 이제 금리도 내출 수가 없고 동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일단은 돈을 재정으로 많이 풀게 되면 그걸로 해가지고 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시중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환율이에요. 환율이 지금 1,430원까지 가다 보면 우리가 수입 물가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뭐 수입품만 우리가 소비자 수입품만 생각을 하시는데 석유도 수입품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런 사료나 대부분의 곡물 이런 것들이 전부 수입품이에요. 그러니까 사료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먹는 뭐 돼지고기, 뭐 소고기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모든 뭐 농산품이라든지 그게 소비자 물가를 다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는 상승되고 돈은 많이 풀리고 재정이 많이 풀리고 그럼 부동산 가격이 또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 뛰니까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주식이 뛰는 게 정상적일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뛰는 것 이상으로 지금 부동산이 뛰고 있었다고요. 사람들은 주식이 뛸 때는 그게 계속 많은 사람들이 보도를 하니까
계속 그 경마 중계하듯이 보여주니까 아 주식이 뛰냐 그건 알아요. 근데 부동산이 뛸 때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부동산 가격을 체감할 때는 2년 살다가 다음 재계약할 때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처럼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집중 조명을 해주면 이런 급등기에는 알게 되죠. 근데 보통은 잘 이렇게 체감하는 속도가 시간차가 발생을 해요. 근데 그런 시간차를 설사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많이 올랐고, 그리고 내년에 계속 1년 동안 세금이 더 풀리는 거잖아요. 재정이 더 풀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년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부동산이 안 오를 수가 있겠냐고요. 자기는 이 규제로 잡는다 뭐로 잡는다고 하지만 돈이 풀렸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 저는 이것만 생각을 하더라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뭐 민생 쿠폰 한다고 추경도 30조인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경제 도움 됐습니까? 한 달 반짝. 네, 반짝 그 시장 반짝하고 조금 일부 돌고. 심지어 그 반짝하는 동안 물가도 따라 올랐어요. 그래서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체감이라는 거는 뭐 15만 원 해가지고 뭐 다른 데는 더 받은 분도 계시지만 전혀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됐고, 그리고 좌파 정부는 원래 국가 경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좌파는 야당만 해야 돼. 야당만. 비주류. 비주류로 네. 야당만 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을 하고 뭐 대통령을 하고 국회도 다수석을 차지하니까 나라가 정말 거꾸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예. 자, 원영섭 변호사님 모시고 서울고등법원장의 국감에서의 발언, 이재명 재판 지금도 가능하다, 임기 내에 가능하다, 요 발언이 미치는 파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현황들 좀 조목조목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또 자세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2부 원영섭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독립, 성장, 역전, 펜앤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